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한 개인의 파산 과정을 담은 법원 공식 문서입니다. 바로 제1회 채권자 집회 보고서인데요. 특정 사건의 파산 관제인이 직접 작성한 겁니다. 물론 저희가 요청에 따라서 그 채무자 성명이나 사건 번호 같은 모든 식별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이 보고서를 통해서 실제 파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사람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가 단순히 재정 상태 숫자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한 개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그 배경, 또 원인, 그리고 이제 법률 전문가인 파산 관제인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이런 것까지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를 넘어서 한 사람의 삶, 또 우리 사회 시스템까지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 내용을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네. 먼저 보고서에 나와 있는 채무자의 기본적인 정보부터 시작해 볼까요? 50대 남성분이시고 대학은 졸업하셨는데 현재는 직업이 없는 상태, 무직 상태입니다. 월 소득이 약 21만 원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 기초생활수급비나 그런 지원금으로 보여지네요. 네, 맞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특히 지난 10년간의 주거 이력이 좀 눈에 띕니다. 보면 지인 집에 그냥 주소만 두신 적도 있고 또 월세 한 20만 원대 주택에 사시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무료로 거주하신 적도 있고요. 그러다가 현재는 LH 임대주택, 여기 보증금이 50만 원이고 월세가 약 21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살고 계신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주거 상황이 그동안 굉장히 좀 불안정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군요. 가족 관계를 보니까 연로하신 부친과는 별거 중이고 외국 국적의 아내분하고도 지금 소재 불명 상태로 역시 별거 중이라고 하고요. 네. 뭐랄까 좀 의지할 만한 가족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직업 이력도 참 2022년에 잠깐 배송기사로 일하셨던 기록 외에는 거의 없다고 나오네요.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파산까지 이르게 된 건지 그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네, 보고서에 있는 그 진술 내용을 보면요. 이분이 1998년에 일본에서 귀국하신 후에 언어 관련된 일에 종사하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두 차례나 뺑소니 사고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유증으로 우울증이라던가 대인기피증, 또 건강 악화 이런 걸 겪으면서 사실상 근로 능력을 거의 상실하게 된 거죠. 사고 후유증이 컸군요. 그래서 생활비 같은 걸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기 시작하셨고, 근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시다가 결국에는 2023년 6월쯤에 그 늘어난 대출 이자 부담이랑 생활고 때문에 파탄에 이르렀다 이런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총 채무액은 보니까 약 3,774만 원 정도 되고요. 채권자는 한 곳, 대부업체로 이렇게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 빚은 주로 어디에 쓰신 건가요? 네, 파악된 바로는 대부분 이제 생활비 부족분을 메꾸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다른 빚을 갚거나 통신요금 내는 데 사용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고금리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곳에서 채무가 계속 쌓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현재 재산 상황은 어떤가요? 이 빚을 갚을 만한 여력은 좀 있으신 건지 그게 궁금한데요.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은요, 현재 살고 계신 그 LH 임대주택 보증금 50만 원, 딱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50만 원이라는 금액이 현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그 소액 임차 보증금 범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압류 금지 대상이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돈이라서요. 만약에 파산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도 이걸 환가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수가 없는 그런 재산인 거죠. 법적으로 보호받는 정말 최소한의 자산이네요. 그럼 이렇게 재산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파산 절차 자체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게 절차가 더 복잡해지나요? 아니면 오히려 좀 단순해지는 건가요? 바로 그 부분이 파산 관제인의 핵심 의견으로 이어집니다. 관제인이 두 가지 주요 의견을 냈는데요. 첫째는 현재 재산으로는 이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예를 들면 송달료나 관제인 보수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런 비용조차 충당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절차를 더 진행해봤자 실익이 없으니 법률에 따라서 파산 절차를 그냥 종결하자, 이걸 파산 폐지라고 하거든요. 이 파산 폐지 의견을 냈습니다. 절차 비용도 안 나온다는 거죠.
아, 절차를 그냥 중단한다는 의미군요. 그럼 그 3천만 원 넘는 빚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남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두 번째 의견이 중요해집니다. 바로 면책에 관한 건데요. 파산관제인이 이 채무자를 조사해 보니까 뭐 재산을 일부러 숨기거나 도박 같은 걸로 막 탕진했다거나 하는 법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고 본 겁니다. 아, 빚을 탕감해주지 않을 만한 특별한 잘못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남아있는 빚 전액을 탕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즉, 면책 허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함께 제출한 겁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면 예기치 못했던 사고 후유증 그리고 실직이 결국 한 개인을 파산으로 몰고 간 좀 안타까운 사례네요. 재산은 거의 없기 때문에 파산 절차 자체는 중단, 그러니까 폐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동시에 특별한 잘못은 없기 때문에 빚은 탕감, 즉 면책될 수 있다. 이게 관제인의 의견인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 사례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불운이 실직이나 부채 증과 같은 사회 경제적인 문제와 맞물리면서 파산으로 이어지는지 그걸 잘 보여주고요. 그리고 동시에 파산이나 면책 제도가 마지막 어떤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기초생활수급이나 이런 임대주택 같은 지원책만으로는 완전한 재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점도 좀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본 이 보고서를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개인 파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만 볼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과 연결해서 더 깊이 고민해 볼 지점은 없을지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